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인입니다. 자, 오늘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왜 2020년도까지 집을 팔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데 매도 계획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도를 할지 말지 좀 더 보유할지 판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정부가 왜 다주택자에게 2020년도까지 집을 팔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올해 말까지 왜 자꾸 집을 팔려고 종용을 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부분입니다. 자, 올해 말까지 1주택을 매도하면 2년만 거주해도요. 이거는 1주택 요건을 갖췄을 때예요. 2년만 거주해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해서예요. 그렇지만 2021년도 1월 1일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10년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40%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자, 2021년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시 12%로 시작해서 해마다 4%씩 증가하고요. 10년 보유하면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와는 이제 별개로 따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40%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해를 포함해서 2021년도 이후 매도할 때는 최소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10년을 보유해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20%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매도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부분이에요. 자,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전에는 이렇게 단타로 치고 빠지고 이런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입주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갭투자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과거에는 1년만 지나게 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인상이 된 거고요. 2년이 지나야지만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니까 너 한번 집 매입했으면 그래도 2년은 갖고 있어. 뭐 단타로 1년만 보유하고 사고 파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단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장기 투자를 뭐 4,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단타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강화된 부분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기존에 소유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9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2017년 그 8월 파리 대책 있잖아요. 파리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 2020년이 되겠죠? 1월 1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면서 사고 파는 투자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소유했던 그 주택 양도시에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을 할 때 취득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시적 2주택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 내에 팔고 또 사고 이게 유지가 이거가 가능했었는데 3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 기간 안에 팔고 사고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종전에 소유한 주택 양도시에 종전주택 보유기간 선정 시 취득 시점이 아닌 것으로 변경됐고요.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는 일시적 2가구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투자가 이제 조금 힘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부분입니다. 자, 고가 아파트를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에겐 정말 가장 큰 부담이죠. 자, 2020년 5월 말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종부세액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작년 대비 세율이 0.2에서 0.8%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세율은 0.1에서 0.3포인트가 상향이 됩니다. 자, 이거에 더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이 200%에서 300%로 크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세가 1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5%까지 인상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 약 7% 이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부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자, 2021년도부터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에 분양권도요. 그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자, 4월 총선 이후에 하반기부터 이제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조정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들도 4월 총선이 지나게 되면 많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대전 같은 경우에도 포함될 확률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나 보유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021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나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선방하시고 매도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하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준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실은 2016년도, 15년도 이후에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2010년 6월 이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준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부터 뭐 경매를 시작하고 뭐 상가 투자, 재건축, 재개발, 지분 투자, 뭐 그다음에 지하 상가, 뭐 로드 상가 여러 가지 시행 사업에도 투자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한 거는 2014년, 2015년 요때쯤이거든요. 그 이후로 2016년, 2017년도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매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현 정부가 왜 2020년도까지 갖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자꾸 등을 떠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발 금융위기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지만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양도세 중과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매물이 4년, 8년, 그 다음에 잠겨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또 증여도 많이 하고 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자, 그 12.16 정책이 나온 이유는 4월 총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집값이 급등한다는 거는 현재 여당이 선거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월 15일 총선까지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차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에 물량을 늘려서 이런 식으로 등 떠밀어서 조정 장세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자, 올해는 시장에 돈이 넘쳐날 거예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해지겠죠. 자, 올해 SOC 예산도요, 전년 대비했을 때,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0% 늘어난 23조가 넘어가요. 그리고 수도권에만 토지보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풀립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남 목정지구가 1조가 풀리고요. 과천주암이 9천억, 구룡마을이 9천억, 한강 시내폴리스가 6천억,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중에도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만 수도권에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최소 2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하남 교산, 그 다음에 수도권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코로나19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100조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했고요. 미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유럽도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시행 중입니다. 자,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의 경우 신길 뉴타운, 그 다음에 고덕지구를 제외하면 크게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하고 서울 전세가하고 매매가에 크게 안정적으로 기여한 동탄2, 이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어요. 15년차 투자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의 경험상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자, 언제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어요. 자, 아무런 위험이 없는 기회는 그냥 자잘한 수익만을 냈을 뿐이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시기는 그냥 제쳐두고 말할게요. 제가 투자자로서 산 1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공급이 수요를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수요가 축소되는 부분이 공급을 이긴 적은 없었어요.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고 강남권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에 예견하지 못했던 교란이 온다거나, 그래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온다면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견하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금융시장에 교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을 무너뜨리기는 조금 힘들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왜 그 현재 정부가 2020년도까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게끔 자꾸 등을 떠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 현재 지금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왜 현 정부가 2020년도까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라고 종용하는지, 등을 떠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들이 코로나19 금융위기나 시중에 풀린 돈들이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 생각을 많이 정리해봤으니까 제 생각을 기반으로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고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